아주버님,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약초를 구하러 가게 사람 좀 내어주세요. 절박한 젊은 과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죽을 운명이면 약을 써도 죽는 법이요. 그 말을 끝으로 쾅 하고 문이 닫혔고 젊은 과부는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보라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갯마루 아래 눈밭에 쓰러지던 그 순간 눈발 너머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쓰러진 과부 앞에서 머리를 낮추고 앞다리를 굽히더니 절을 하지 않겠어요? 대체 왜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홍천 깊은 산골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아랫자락에 초가 한 채가 있었지요. 지붕에 이영이 군데군데 낡아 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굵은 물줄기가 떨어졌고 담장은 낙보 허술하여 바람이 불면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일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한도윤이라는 젊은 사내와 아내 서연심이 살았습니다. 도윤은 3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갈 무렵부터 기침이 잦아지더니 2달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저녁 무렵에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워낙 야위어 있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 말 없이 떠났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아깝다며 혀를 찾고 상여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날 몇몇의 이웃이 눈물을 훔쳤지요. 그러나 연심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새오니가 품 안에서 가늘게 울고 있었으니 어미가 무너지면 그 어린 것이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연심은 입술을 깨물고 아이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자고 지금은 아이를 먼저 살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한도식은 도윤보다 14살 위의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빠르고 머리가 돌아가는 편이었는데 젊어서 장사로 재산을 조금 모은 뒤에는 공명첩을 사들였습니다. 공명첩이란 나라에서 재정이 급할 때 돈을 받고 신분을 올려주는 문서였는데 조선 후기 들어서 이것이 꽤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핏줄이 평민이어도 돈만 있으면 갓을 쓰고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으니 도식은 그 길을 택한 사람이었지요. 덕분에 마을에서는 점잖은 어른 행세를 하였습니다. 명절이면 이웃의 인심을 쓰는 척하고 관아 아전들과 두루 안면을 트며 마을 어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서방님하고 꾸벅 인사를 하면 갓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도식의 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갓 아래 감추어진 속내는 참으로 들여다보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도식은 오래전부터 동생 도윤이 분가하여 일군 초가와 논밭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요. 아무리 제 이름으로 문서를 돌리고 싶어도 동생이 멀쩡히 살아버티고 있는 마당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는 일이었으니까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도식에게 그것만큼은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죽었습니다. 도식의 눈에 기회가 보였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것 하나를 품에 안은 젊은 과부뿐이었고 과부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관아 문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마을 아전만 제대로 손을 써두면 문서 하나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요. 도윤의 발인이 끝난 그날 저녁 도식은 제 사랑방에 마을 아전 하나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있었고 방 안에는 기름 등잔이 낮게 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오래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전이 일어나 나가면서 소매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을 마침 물을 길러 나오던 마을 아낙 하나가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윤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초가와 논밭 문서가 슬그머니 도식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연심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도윤이 세상을 뜬 지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갓난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던 차에 도식이 문서를 들고 초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을 단정히 여미고 방문 앞에 선 도식의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칼날처럼 차가운 것이었지요. 재수 씨, 이 초가와 논밭 문서 말이요. 도식은 문서를 펼쳐 연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집안 선산 자락에 딸린 땅이었소. 도윤이 살아있을 때는 내 모른 척 두었지만 이제 도윤도 없는 마당에 문서를 바로잡아 두어야겠소. 재수 씨는 이 집에 머물되 앞으로는 매달 거처세를 내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요. 연심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새벽부터 나가 나무를 하고 품을 팔아 씨앗을 사고 봄이면 밭을 갈고 가을이면 거두어 들이기를 몇 해나 거듭하여 겨우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도윤의 땀이 얼마나 배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연심이었지요. 그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연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은 서방님이 분가한 뒤 직접 일군 것이온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문서도 서방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식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었소. 아전이 확인하여 바로잡았으니 이제는 이쪽이 맞는 것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심이 관아에 하소연하러 가봐야 아전은 이미 도식 편이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연심이 문서의 진위를 따질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연심 말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도 없었지요. 도식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거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도식이 뜯어가는 삭전은 연심이 밤을 꼬박 새워 바느질을 해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부터 바늘을 들어 눈이 시리도록 삭바느질을 하고 낮에는 이 집 저 집 품을 팔러 다니고 저녁이 되면 다시 새온을 달래며 바늘을 잡는 것이 연심의 하루였습니다. 손끝이 터서 바늘에 피가 물들어도 멈출 수 없었고 눈이 침침해져 실을 꿰기 어려워도 놓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번 삭전을 도식이 그달 가져갔으니 연심의 손에 남는 것은 어린 새온 입에 넣어줄 미음 한 그릇값이 고작이었습니다. 새온에 먹을 것도 문제였습니다. 어미전만으로는 부족한 나이였는데 쌀이 귀하니 미음도 변변히 끓이기 어려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도식의 처 박씨가 작은 그릇 하나를 들고 초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심이 반가운 마음에 대문 앞으로 나가보니 그릇 안에는 쌀뜨물을 두어 번 더 부어 끓인 묽디 묽은 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알 몇 개가 겨우 보일락 말락한 것이 미음이라기보다는 뿌연 물에 가까웠지요. 아이 먹일 것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박씨는 그릇을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연심이 고맙다는 인사를 채 꺼내기도 전에 박씨는 이미 몸을 돌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먹기 싫으면 말고. 그 말 한마디에 박씨가 건네는 것의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엾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 재수씨 모자를 어찌했느냐고 물으면 이것저것 챙겨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두려는 것이었지요. 연심은 그 뿌연 미음을 받아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박씨가 쓰는 수법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마을 안악들이 모이는 우물가와 빨래터를 제 무대로 삼는 위인이었습니다. 3, 4, 5 모인 안악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를 흘려놓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박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 씨앗을 심는데 박씨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팔자가 드세도 어찌 저리 드세냐. 저 여자 시집오고 나서 도윤서방이 얼마 못 가 죽지 않았느냐. 처음에 이 말을 들은 안악들은 에이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원래 과부 팔자가 기가 세면
남편 수명을 갉아먹는다고 했는데 꼭 그 꼴 아니냐고 했고, 절기마다 열리는 마을 잔치 자리에서는 슬쩍 저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울음이 가늘더니 오래 살지 못할 상이라더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귀란 것이 묘한 것이어서 처음에는 흘려듣다가도 같은 말을 2번, 3번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마을 안악들이 연심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엾다 하던 이들이 슬그머니 거리를 두게 되었고, 마주쳐도 눈길을 피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연심에게 품위를 주던 집들이 하나씩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지요. 연심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입을 막으러 다닐 시간에 한 코라도 더 떠야 삭전이 나왔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력으로 세온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아이가 살았습니다. 연심은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안의 제삿날이 돌아오면 도식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제법 상을 차렸습니다. 돈으로 신분을 산 위인이었으니 남보는 데서만큼은 반드시 체면을 지켜야 했고, 그것이 도식의 방식이었지요. 상에는 삶은 고기며 전이며 과일이 제법 올랐고, 어른들은 역시 한서방 집안은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삿날, 연심은 제 남편 제사상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연심에게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제사상 앞에 얼쩡거리면 귀신이 노한다고 했소. 부엌 쪽에 있다가 설거지나 거들어 주시오. 연심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박 씨는 돌아선 뒤였습니다. 연심은 결국 부엌 뒤편에 서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제 남편 제사상에 절 한번 올리지 못한 채로 마침 세온이 보채며 울음을 터뜨리자 박 씨는 손님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것 봐, 제삿날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저 아이 팔자도 제 애비 닮아 사납겠어. 방 안에 있던 손님 몇몇이 슬쩍 부엌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가 돌렸습니다. 누구도 연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세온을 더 꽉 끌어안고 입술이 하얗게 될 때까지 깨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지는 것 같아서였지요. 그러나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아이를 달래는 연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마을이 잠든 밤이면 도식과 박 씨는 등잔 불빛 아래 마주 앉아 속내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박 씨가 실을 감으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계집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이 추위에 품을 팔아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거처새까지 떼고 나면 아이 먹일 것도 없을 텐데. 도식은 품 안에서 논밭 문서를 꺼내 불빛에 비추어 보며 대답했습니다. 버티다가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를 등진 마당에 혼자 무슨 수로 살겠어. 초가를 비우고 나가는 날 그 논밭도 우리 것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아이가 문제예요. 저 아이가 살아서 커버리면 나중에 제 어미가 아비 재산 돌려달라고 나설 수도 있잖아요. 도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문서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지요. 살 운명이면 살고 죽을 운명이면 죽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 일이 아니야. 박 씨는 그 말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지요. 두 사람 모두 연신모자가 이 혹독한 겨울을 넘기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서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연심은 세온이 잠든 뒤에야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부어오른 두 손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바느질한 코 한 코가 세온의 내일 아침 한 숟갈이었으니까요. 연심은 바늘을 움직이다가 가만히 벽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페랭이가 걸려있던 못자국이었습니다. 페랭이는 이미 없었지요. 삭전이 급하여 장에 내다 판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러나 못자국만은 그대로 남아 등잔 불빛 아래 작고 둥글게 패인 채로 연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한 번은 본다고 했던 사람.
말수는 적었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일군 땅이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그 사람이 남긴 아이가 뿌연 쌀뜨물로 배를 채우는 이 겨울밤에 연심은 도윤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이 본다고 했으니 아직은 믿어보자고. 세온이 작은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잠결에 움직였습니다. 연심은 그 손가락을 가만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톱이 깨알만하고 손가락이 연근 마디처럼 통통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여린 것이 이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연심은 그 손을 손바닥으로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연심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초가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밤은 깊고 추웠지만 연심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 겨울이 얼마나 긴지는 연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연심의 하루는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넣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불쏘시개를 아껴 써야 했으므로 마른 솔잎을 한 줌 먼저 넣고 그 위에 잘게 쪼갠 나뭇가지를 얹고 불씨가 살아날 때까지 입으로 후후 불어야 했습니다. 연기가 역류하여 눈이 매워지고 눈물이 흘러도 멈출 수 없었지요. 아궁이 불이 살아야 방바닥이 데워지고 방바닥이 데워져야 세온이 얼어 죽지 않았으니까요. 불이 붙으면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그 물로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쌀이 귀하니 쌀알을 손으로 세다시피 아껴놓고 물을 넉넉히 부어 오래 끓이는 방식이었지요. 다 끓고 나면 그릇에 담아 식히는 동안 세온의 포대기를 갈고 아이가 미음을 다 받아먹으면 그제야 연심이 남은 것을 긁어 한 숟갈 넘겼습니다. 아이가 먹고 남긴 것이 연심의 아침이었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감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느질 일감이 줄더니 다음에는 김치 담그는 품일도 끊겼고 장작을 패러 가도 오늘은 일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마을 안악들 사이에 흘려놓은 말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연심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퇴짜를 맞으면 저 집으로 가고 저 집에서 고개를 저으면 또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세온을 포대기에 쌓아안고 마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 다니다가 저물녘이 되어서야 빈손이거나 겨우 얼마 안 되는 삭전을 손에 쥐고 초가로 돌아왔지요. 돌아오면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하고 눈이 침침해지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손끝이 터서 바늘에 핏자국이 묻어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연심은 손가락 끝을 입에 물어 피를 닦고 잠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바느질 한 코 한 코가 세온의 내일이었고 그 내일이 쌓여야 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있으니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지만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고 나면 고요 속에서 온갖 것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세온이 겨우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연심은 등잔 앞에 앉아 바느질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바늘을 쥐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연심의 눈길이 저절로 벽 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도윤의 패랭이가 걸려있던 못자국이었습니다. 그 작고 둥글게 패인 자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도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윤의 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크고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은 손. 그 손이 아침마다 패랭이를 집어들고 나가던 모습이 저녁마다 패랭이를 못에 걸어두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지요.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도윤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 그릇을 먹고 나가면서 다녀오겠소 한마디, 저녁에 돌아와 집신을 벗으며 왔소 한마디가 전부인 날도 많았지요.
처음 시집왔을 때 연심은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말이 많은 편이었고 오라버니는 시끄러울 만큼 떠들썩한 사람이었으니 도윤의 그 과묵함이 혹여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아끼는 대신 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심이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어느새 옆에 와 대신 들고 있었고 밥상을 차리면 말없이 앉아서 깨끗하게 비웠으며 연심이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많이 힘들었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기에 충분했지요. 무엇보다 도윤은 끼니가 부실한 날이면 제 밥을 덜어 연심의 그릇에 놓고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심이 서방님 밥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되밀면 도윤은 나는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오 하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연심은 그 거짓말이 싫지 않았답니다. 가난했지만 비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냥 덧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굳어지는 것이었지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으니 겨울이 되면 사내들이 모여 덧 이야기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덫을 놓으면 노루가 잘 걸리고 어떻게 설치해야 살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난 겨울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잡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요. 마을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런 이야기를 할라치면 도윤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말없이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누가 도윤 씨는 덧 놓는 것이 싫토? 하고 물어보면 도윤은 그냥 그렇죠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설명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연심도 그냥 넘겼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 법이니 도윤은 그냥 사냥 이야기가 싫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사내 하나가 덫에 걸린 오소리 새끼를 잡아들고 오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마을 사람들이 악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도윤은 그 자리를 지나치다가 멈추었습니다. 오소리 새끼가 덫에 발이 묶인 채 낑낑대는 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도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루에 한참을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도 별일 아니오 하고 짧게 잘랐지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 그 오소리 새끼가 덫에서 풀려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돌았습니다. 누가 밤사이 덫을 끊어놓은 것이었는데 아무도 그것이 누구의 짓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연심만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도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별일 아니오 하고 대답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도윤과 살면서 연심이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는데 큰 눈이 내리던 어느 밤에 도윤이 갑자기 잠깐 다녀오겠소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심은 이 눈보라에 어딜 가느냐고 붙잡았지만 도윤은 금방 오겠소 한마디만 하고 나가버렸지요. 그런데 금방 온다던 도윤이 돌아온 것은 한밤중이 지나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연심이 놀라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되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물었지요. 그러나 도윤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냥 좀 다녀왔소 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연심이 세 번째로 물으려 하자 도윤은 처음으로 연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쁜 일 한 것 아니오. 그 말투가 어찌나 담담하고 단호하던지 연심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것이었지요.
연심은 뜨거운 물에 도윤의 상처난 손을 씻어주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가 돌아온 도윤의 젖은 옷자락과 상처난 손이 이따금 연심의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연심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사냥꾼 최노인이 도윤을 가리켜 한 말도 생각났습니다. 최노인은 젊어서 강원도 일대에서 이름난 사냥꾼이었지만 환갑이 넘어서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 어귀에서 소일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쉬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위인이었는데 어느 날 도윤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이 연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이 마음이 깊어. 칭찬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노인이 그 말을 하던 때의 눈빛이 묘하게 따뜻한 것이었지요.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심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쭈었지만 최노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오 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연심은 그때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윤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형 한도식이었습니다. 어느 일은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산의 서넛이 산에서 내려오며 무언가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도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빛이 확 굳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심도 알지 못했지만 산에서 덫에 걸린 짐승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았지요. 도윤은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도식이 옆에서 비웃듯 말했지요. 도윤아, 내가 그리 사니 평생 이 모양 이 꼴이다. 세상에 짐승 목숨이 사람 한 끼보다 중하더냐. 쓸데없이 마음을 써봐야 돌아오는 게 뭐 있느냐.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어떻게 식구를 먹여 살리려 하느냐. 도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을 굳게 다물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지요. 연심은 그때 남편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무언가를 깊이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의 말에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에 설득된 것도 아닌 얼굴이었지요. 훗날 연심은 그날 도윤의 그 옆얼굴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도윤은 이미 제 마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회상에서 돌아오면 방 안은 늘 더 춥고 더 어두웠습니다. 도윤이 살아있을 때는 이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둘이 있으면 방그릇도 한 그릇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거처새를 뜯기고 품일도 끊기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는 이 겨울에 연심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밤이어도 도윤이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의 어딘가가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말없이 살다 간 방식이, 그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무언가가 연심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도윤이 살다 보면 하늘이 한 번은 본다고 했으니 그 말만큼은 아직 거짓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연심은 생각했습니다. 세온이 잠결에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연심은 그 손을 가만히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손톱이 깨알만하고 손가락이 연근 마디처럼 통통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여린 것이 이 아이의 손이었지요. 그러나 이 작은 손이 있는 한 연심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지만 연심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 코, 한 코, 그렇게 세온의 내일을 향해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 겨울이 얼마나 더 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한 번 내리면 녹지도 않고 그 위에 또 눈이 쌓였고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긁어내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넣고 문을 두껍게 닫아걸며 봄을 기다렸지만 봄은 좀처럼 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연심의 초가는 더욱 추웠습니다. 거처새로 삭전을 뜯기고 나면 땔감을 충분히 살 여유가 없었으니 아궁이에 불을 넣는 시간을 줄여 하루에 2번이던 것을 1번으로 줄였습니다. 방바닥이 식으면 연심은 새온을 포대기 속에 더 깊이 감싸 안고 재채온으로 아이를 데웠지요. 그것이 연심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온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녘이면 배가 고파 가늘게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날이 밝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연심이 이상하다 싶어 포대기를 열어보니 아이의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뺨이 벌겋게 익어 있고 숨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쁘고 거칠었지요. 연심이 손을 이마에 얹어보니 손바닥이 데일 듯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연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온아, 새온아. 불러도 아이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미 목소리만 들어도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연심이 이름을 불러도 가늘게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지요. 연심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포대기를 단단히 여민 다음 버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신을 끌고 초가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의원의 집은 초가에서 한참을 걸어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연심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길을 달리다시피 걸었지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만 귀를 기울이며 걸었습니다. 의원은 새온의 맥을 짚고 얼굴빛을 살피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심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약이든 쓰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 너머 암자 아래 바위 틈새에 자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그것밖에 이 열을 잡을 것이 없어요. 문제는 의원이 말을 끊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소리가 처마 끝을 흔들어대고 있었지요. 오늘 밤 큰 눈이 올 것입니다.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 눈이요. 그 산길을 이 밤에 오르는 것은 의원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눈보라에 산을 오르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었지요. 연심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약초가 어느 바위 틈인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초가로 돌아온 연심은 새온을 아궁이 가까이 눕혀두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솜 두루마기를 꺼내 새온을 먼저 두르고 그 위에 포대기를 단단히 동였지요. 자신은 얇은 겉옷 하나에 헝겊으로 손을 감쌌습니다. 더 입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잘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앞에 서주어야 했고 눈이 깊어지면 짐을 들어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초를 캐내려면 눈을 걷어내고 바위 틈을 파야 하는데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연심의 눈길이 저절로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식의 집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새온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연심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어미에게는 자존심보다 아이가 먼저였으니까요. 하늘이 거의 다 어두워질 무렵 연심은 도식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이미 심상치 않게 불어오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은 새온을 더 깊이 품에 안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 씨가 문을 열고 나왔지요. 연심을 보는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지만
박 씨는 이내 무표정한 얼굴을 만들며 물었습니다. 이 저녁에 웬일이요? 연심은 세온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위독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의원이 말했습니다. 산 너머 암자 아래에 약초가 있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이렇게 왔습니다. 등짐꾼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아니면 약값 한 양이라도, 그것도 어려우시면 말 한 필이라도 빌려주십시오. 말을 하는 내내 연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목소리를 흔든 것이었지요. 박 씨는 연심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동서가 왔어요. 잠시 후 도식이 나왔습니다.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쓴 채 아랫사람 대하듯 연심을 내려다보며 섰지요. 연심은 다시 한번 아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제발 사람 한 명만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도식은 연심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심이 말을 끝내자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운명이면 약을 써도 죽는 법이요. 연심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눈보라에 산을 오르겠다고, 어린 것 하나 살리겠다고 등짐꾼을 내보냈다가 그 사람까지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요? 나는 그런 일에 집안 사람을 내보낼 수 없소. 아주버님, 이 아이는 도윤 서방의 아들입니다. 제발, 도윤은 이미 없소. 도식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에게 눈짓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가 대문을 닫으려는데 연심이 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며 다시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입니다. 약간만이라도. 박 씨는 연심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차라리 둘이 같이 사라지면 이 집안이 깔끔해지지 않겠어요. 그 말과 함께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눈 내리는 저녁 마을에 크게 울렸습니다. 연심이 돌아서자마자 도식과 박 씨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돌아갔지요. 전현이 오늘 밤 산을 오르면 못 돌아올 거예요. 10년 만에 큰 눈이라는데 아이까지 안고 그 산길을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도식은 등잔 심지를 돋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말렸는데도 제 고집으로 나갔다고 하면 그만이지. 마을 사람들도 그 눈보라에 산을 오른 것이 제 잘못이라 할 것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현이 없어지면. 박 씨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도식도 굳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눈길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 그 눈길이 닿은 곳은 도식의 품속에 든 논밤 문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신모자가 그 밤을 넘기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세졌지요. 마을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등불 하나씩 새어나오는 창호지 너머로 사람 사는 온기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심은 품 안의 세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뺨이 여전히 불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지요. 연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 검게 솟아있는 산자락이 아득하게 멀었지만 연심의 발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었지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고 약초는 저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눈보라뿐이었습니다. 연심은 포대기를 한 번 더 단단히 여미고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 볼 때는 그저 눈이 많이 내린다 싶었는데 산 안으로 들어오니 바람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이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후려치고 눈보라가 눈앞을 가려 한 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무릎까지 눈이 빠졌고 그것을 빼내어 다시 내디디면 또 빠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온몸에 힘을 쥐어짜는 일이었지요. 연심은 새온을 한쪽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으며 올라갔습니다. 손의 감은 헝겊이 눈에 젖어 차갑게 굳어갔지만 잡는 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는 순간 미끄러질 것이었으니까요.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발이 눈 속에 박히며 앞으로 쓰러지는데 연심은 본능적으로 새온을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과 한쪽 손이 눈 속에 박혔고 손바닥이 눈 아래 돌부리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품 안에 있었습니다. 연심은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비탈길에서 한쪽으로 쏠리며 나무의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어깨에서 목까지 뻗쳤지만 연심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새온이 품 안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연심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연심은 다시 일어서며 속으로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저 아이만은 살려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살다 보면 하늘이 한 번은 본다고 했으니 오늘 밤이 그 한 번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심은 것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씨앗이 돋아나야 합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발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다음에는 발바닥이, 그리고 발목까지 감각이 없어졌지요. 그러나 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어도 발은 움직였고 힘이 빠져도 다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심이 5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친정 마을에서 외갓집까지 눈길을 걷던 날이었는데 어린 연심이 눈 속에 발이 빠져 걸음을 떼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친정어머니가 말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연심을 업고 그 눈길을 끝까지 걸었지요. 어머니의 등이 따뜻했고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이 아무리 깊어도 길은 있단다. 다만 발을 멈추면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 말이 이 눈보라 속에서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회상이 사라지고 다시 눈보라였습니다. 연심은 고갯마루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비탈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지요. 한 걸음을 내딛는데 온몸이 떨렸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새온의 무게가 2배, 3배로 느껴졌지만 품에서 놓을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새온이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가늘고 약한 소리였지만 연심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요. 연심은 그 소리에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한 걸음을 더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깊이 빠지며 연심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새온을 품에 안은 채 눈밭에 엎어진 연심은 몸을 일으키려 해보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이 얼굴을 덮었고 바람이 등을 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연심은 그 자리에서 새온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제 몸이 어찌 되더라도 이 아이만은 따뜻하게 해두겠다는 마음이었지요. 눈이 연심의 등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무거워졌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발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낮고 무거운 숨소리였지요. 연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지요. 눈 위를 미끄러지듯 옮겨오는 그 소리는 깊은 산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눈밭에 엎어진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사납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등에 먹빛 줄무늬가 선명하고 이마에 왕자 무늬가 또렷한 이 산에서도 쉬이 볼 수 없는 큰 암호랑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몸집이 압도적이었지요. 어깨까지의 높이가 어지간한 사내의 허리춤은 좋게 되었고 발자국 하나가 연심의 손바닥보다 훨씬 컸습니다. 낮고 묵직하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었고 팔에 힘이 없었으며 몸을 일으킬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비명을 질러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세온이 놀랄까봐 두려웠습니다. 연심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온을 더 깊이 품에 안는 것이었지요. 호랑이가 자신을 덮치더라도 아이만은 마지막까지 제 몸으로 가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심은 두 팔로 세온을 감싸 안고 제 몸을 아이 위에 덮었습니다. 찢기는 것은 제 등이어야 했고 아이에게는 손끝 하나 닿지 않아야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아이를 감싼 팔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연심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고 그 숨결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연심은 속으로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저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 아이만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이 지나고 또 한순간이 지났습니다.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이빨이 등을 무는 것도 없었습니다. 연심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연심을 향해 덮쳐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머리를 낮게 숙인 채 연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란빛이 감도는 크고 깊은 눈이 연심을 보다가 품 안의 세온을 보다가 다시 연심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심은 떨면서도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지만 어쩐지 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두 눈이 한참 마주쳤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이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앞다리를 굽혔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낮아지며 머리가 눈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예를 갖추듯 혹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이에게 인사를 건네듯 그 자세가 잠시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상군이 젊은 과부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었지요. 연심은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경이로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나온 눈물인지 살 것 같아서 나온 눈물인지 연심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이 차가운 눈바람에 금세 식어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연심에게서 등을 보인 채 몇 걸음을 걷더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연심을 바라보았지요. 몇 걸음 걷고 멈추고 돌아보고 그 동작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연심은 직감했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이었지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넘어지면서 마지막 힘을 다 쓴 것이었지요. 그러나 연심은 이를 악물고 팔꿈치로 눈을 짚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올라왔고 한쪽 발이 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섰습니다. 세온을 품에 안고 서는데 성공했지요.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심이 일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에 감각이 없어도 발은 움직였고 팔이 떨려도 아이를 안은 팔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호랑이가 걷는 길이 연심이 올라온 길보다 훨씬 걷기가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덜 쌓인 곳을 골라 걸었고 바람이 덜 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돌부리를 호랑이가 먼저 밟아 확인하듯 지나가면 그 뒤를 연심이 따랐지요. 넘어질 것 같으면 호랑이가 걸음을 늦추었고 연심이 따라잡으면 다시 앞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연심은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에만 집중하다 보니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요. 다만 호랑이가 앞에 있었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멈추었습니다. 바위굴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가 깊숙이 패여 만들어진 굴이었는데 입구가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넉넉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굴 안에는 마른 풀이 두텁게 깔려 있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쓸어 모아놓은 것처럼 한쪽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지요. 그리고 굴 입구 바깥 눈더미가 비교적 얕게 쌓인 바위 틈새마다 의원이 말했던 그 약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약초였습니다. 눈 속에서도 짙은 초록빛 잎이 선명하게 보이는 의원이 이름을 대며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약초였지요. 연심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눈앞에 있는 약초를 바라보며 가슴이 차올랐습니다. 도윤이 살다 보면 하늘이 한 번은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 그 한 번이었습니다. 연심은 손에 감긴 헝겊이 굳어 있었지만 그것을 이로 끊어내고 맨손으로 눈을 걷어내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뿌리까지 조심스럽게 캐어 옷고름에 묶고 또 캐고 또 묶었지요. 약초를 충분히 거두고 나서야 연심은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안은 거짓말처럼 바람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는데 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른 풀 위에 새온을 눕히고 연심은 서둘러 불을 피웠지요. 부싯돌을 꺼내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하다가 겨우 불씨를 살렸습니다. 마른 풀 한 줌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얹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지요. 연심은 굴 밖에서 눈을 한 웅큼 퍼와 끓였습니다. 물이 끓으면 약초를 넣고 다시 달였습니다. 굴 안에 약초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은은하고 쌉싸름한 냄새였는데 그 냄새가 연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초를 다리는 동안 연심은 새온의 이마에 차가운 눈을 녹여 올렸습니다. 열을 조금이라도 내리려는 것이었지요. 아이의 뺨이 여전히 뜨거웠지만 숨소리는 조금 전보다 조금은 고른 것 같았습니다. 연심은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약초를 저었습니다. 굴 바깥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심이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호랑이가 굴 입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굴 쪽을 향해 앉아 있었지요. 마치 문지기처럼 혹은 파수꾼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심이 내다보는 것을 알아챘는지 호랑이가 한번 눈길을 주었다가 다시 바깥쪽을 향했습니다. 연심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굴 안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밤새 연심은 새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초 달인 물을 식혀 아이 입에 조금씩 흘려넣고 열이 오르면 눈을 녹여 이마에 올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등을 쓸어주었지요. 불이 꺼지려 하면 나뭇가지를 더 얹었고 눈이 감기려 하면 새온의 이름을 불러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온아, 새온아, 살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살다 보면 하늘이 한 번은 본다고 했는데 오늘 밤이 그 한 번이니 살아야 한다. 내 어미가 여기 있다. 어미가 여기 있으니 눈을 뜨거라.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굴 안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눈보라 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것으로 보아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새온의 이마에 손을 얹은 연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심은 손바닥을 이마에 더 바짝 댔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열이 내리고 있었지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온이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연심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톱이 깨알만하고 손가락이 연근 마디처럼 통통한 그 손이 연심의 손바닥 안에서 꼼지락거렸지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연심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세온의 포대기 위로 떨어졌지만 아이는 알지 못했지요. 연심은 아이의 손을 꼭 쥔 채로 오래 울었습니다. 밤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아이가 살 것 같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야 비로소 눈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굴 입구로 희끄무레한 빛이 스며들었고 눈보라가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연심은 세온이 고르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굴 입구 쪽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었지요. 등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은 탓에 수염 끝에 성에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굴 바깥을 향해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심은 굴 입구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왜 이러느냐는 말도,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호랑이가 연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노란빛이 감도는 깊은 눈이 연심을 한번 바라보다가 굴 안쪽을 향했습니다. 세온을 확인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호랑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먹빛 줄무늬가 나무 사이로 멀어지다가 새벽빛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제야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눈보라 속에서 옷이 흠뻑 젖어 돌아오던 밤, 최 노인이 도윤을 보며 쓸데없이 마음이 깊은 놈이라고 하던 말, 더디하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굳어지던 도윤의 표정. 그 조각들이 이 새벽에 하나씩 맞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았지요. 남편이 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그 씨앗이 돋아났다는 것을. 마을로 돌아온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온의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뒤 연심은 아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쌓안고 산을 내려왔지요.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자리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이 안전한 길을 따라 마을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심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연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온 안악 하나가 연심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안악이 소리를 질렀고 소리를 들은 이웃이 나왔고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연심이 그 눈보라 속에서 죽었을 거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 소식이 도식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식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아이까지 안고 산을 올라갔는데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도식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박 씨가 방으로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네요. 알고 있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눈보라에. 모르겠소. 도식은 짧게 대답했지만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찻잔을 다시 천천히 들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연심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젯밤 속으로 그린 그림이 모두 무너진 것이었지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척해야겠지요.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심의 초가로 찾아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까지 찍어내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했지요.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씨의 손을 잡은 채로 그 손이 어제 저녁 대문을 쾅 닫던 바로 그 손이라는 것을 알면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연심은 의원이 알려준 그 바위굴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과연 그 바위 틈새에 약초가 그날보다 더 풍성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연심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어 마을 의원에게 가져갔고 의원은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소? 이 고을에서는 쉬이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연심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의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값을 치르겠소. 이것이 있으면 겨울철에 열병으로 앓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연심은 며칠에 한 번씩 그 바위굴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나중에는 새온을 포대기에 쌓아안고 올라갔지요. 산길이 험했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길목에 눈이 치워져 있거나 위험한 빙판 옆에 나뭇가지가 꽂혀 있거나 맹수가 다니는 길목을 피해 돌아가는 다른 길이 눈 위에 발자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 발자국이 어떤 것인지 연심은 알았습니다. 커다랗고 둥근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연심이 산에 오를 때마다 호랑이가 먼저 길을 살피고 위험한 곳을 알리고 안전한 길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심은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산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중이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초를 팔아번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연심은 그 돈으로 먼저 땔감을 샀고 다음에는 쌀을 샀으며 새온의 포대기를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거처세를 내고도 조금씩 남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마을 의원이 연심의 약초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닌 덕분에 이웃 마을 의원까지 연심을 찾아와 약초를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눈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외면하던 이들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연심이 장에 나가면 안악 하나둘이 말을 걸기 시작했고 아이 얼굴이 좋아졌다며 칭찬을 건네는 사람도 생겼지요. 그 변화가 도식의 눈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썹 사이를 찌푸렸습니다. 연심이 약초를 팔아 돈을 번다는 것, 마을 의원이 연심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것,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하나하나가 도식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연심이 무너지기를 스스로 포대기를 싸서 마을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살림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도식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박 씨가 등잔 심지를 돋우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계집이 약초를 캐는 산기슭, 그것도 우리 집안 선산 자락 아닙니까? 도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는 약초도 우리 것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무언가를 맞추었지요. 탐욕은 한 번 손을 뻗으면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농반 문서를 빼앗은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연심이 피땀 흘려 찾아낸 약초 굴락지까지 삼키려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도식 부부의 본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연심이 약초를 팔기 시작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도식은 원래 빠른 사람이었지요. 이익이 될 것과 손해가 될 것을 가늠하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머리가 돌아갔고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손을 쓰는 것도 지체하지 않는 위인이었습니다. 연심이 약초를 팔아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 마을 의원이 연심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것,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도식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연심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식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른 아침 도식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단정히 여미었습니다. 마을 아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아전의 집 앞에서 잠시 주위를 살핀 뒤 안으로 들어선 도식은 안쪽 방에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이야기가 오간 뒤 아전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습니다. 며칠 뒤 연심의 초가 앞에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식 어른께서 알아보신즉 그 산기슭 약초 군락지가 한씨 집안 선산자락에 딸린 땅이라 하오. 따라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한씨 집안 소유이니 앞으로 허락 없이 약초를 캐는 것은 관아에 고발될 수 있소. 연심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선산자락이라는 말은 이미 초가와 농반 문서를 빼앗을 때도 들은 말이었습니다. 도식이 쓰는 방식이었지요. 선산자락이라는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제 것으로 만드는 방식. 그때도 관아 아전을 손에 넣어 문서를 바꾸었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연심이 물었습니다. 그 땅이 선산자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습니까? 아전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어른께서 문서를 준비 중이시오. 문서를 준비 중이라는 말은 아직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식이 아전을 손에 넣고 있는 마당에 없는 문서가 생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연심은 아전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식과 박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문서 이야기는 했겠지요? 했소. 저 계집이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도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소. 관아에서 불법으로 채취했다는 딱지만 붙이면 그동안 번 돈도 토해내야 하오. 그러면 저 계집 형편이 어찌 되겠소? 박씨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을 사람들이 저 계집을 다시 이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도식이 눈썹을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박씨는 등잔 심지를 천천히 돋우며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이야기를 이용하면 되지요. 눈보라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살아 돌아왔다. 그 호랑이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마을에 퍼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무섭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도식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산짐승을 홀리는 요사한 계집이라고 하면 되지요. 호환을 불러들릴 불길한 여자라고 하면 되고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계집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에요.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법이고 두려움은 손쉽게 분노로 바뀌는 법이었으니까요. 박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안악들 사이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흘렸지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눈보라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났을 텐데 처음에 안악들은 그러게 신기한 일이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지. 산짐승을 홀릴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그 기운이 마을 전체에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하던 안악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지요. 박씨의 말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처음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 과부가 호랑이를 부릴 줄 안다더라. 호환을 불러들이는 여자라더라.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여자 때문이라더라. 연심이 장에 나가면 슬그머니 피하는 사람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이 세운 근처에 오지 않도록 손을 잡아당기는 어미도 있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을 걸어오던 안악들이 다시 눈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러 다닐 시간에 약초를 한 뿌리라도 더 캐야 했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력으로 세온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했으니까요. 연심은 그저 입술을 깨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 홀로 사는 최노인이 심상치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는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서 소일하며 살았고 마을 일에 깊이 끼어드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최노인이 며칠째 무언가를 곱씹는 사람처럼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심에 대해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최노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호안을 불러들이는 요사한 여자라는 말도 들었고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박 씨가 흘리고 다니는 말들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오래 산 노인의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최노인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오래전 일 하나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수년 전 큰 눈이 내리던 밤의 일이었지요. 그 일을 이제껏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죽은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망자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흘린 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연심이 날마다 고개를 숙이고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최노인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어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최노인이 연심의 초가를 찾아온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연심은 세온을 재우고 막 바느질을 시작하던 참이었지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나가보니 낡은 무명 두루마기에 페랭이를 쓴 최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심은 놀라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최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최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해야겠소. 연심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최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요. 내가 혼자만 알고 있던 일인데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소. 최노인은 마른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마을 산의 서너시 산 중턱에 덫을 놓아두었지요. 노르며 살기며 겨울 짐승을 잡아 고기는 먹고 가죽은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덫 중 하나에 새끼 호랑이가 걸려들었습니다. 어미에게서 채 떨어지지도 않은 어린 놈이었는데 앞발이 덫에 물려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사내들은 좋아라 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산채로 관아에 바치면 상금도 받고 포상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내들은 밧줄을 가지러 마을로 내려갔고 최노인은 잠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본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멀리서 어미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산을 뒤흔들 듯 울부짖는 어미의 소리와 덫에 걸려 가늘게 낑낑대는 새끼의 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도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른 쪽을 바라보았지요. 못 본 척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덫을 끊어 새끼 호랑이를 풀어준 것이었지요. 눈보라 속에서 차가운 쇠덫을 맨손으로 끊어내느라 손이 상했을 것이었고 새끼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주느라 옷이 흠뻑 젖었을 것이었습니다. 최노인은 그 일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덫자리에 올라가 보니 덫이 끊겨 있었고 눈 위에 도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최노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고 최노인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도식이었습니다. 도식은 그날 밤 도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상하게 여겨 뒤를 밟았지요. 그리고 도윤이 덫을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식은 그 자리에서 분노했습니다. 새끼를 관아에 바쳤으면 받을 수 있었던 상금이 날아간 것이었고 도윤이
그 기회를 제 손으로 망쳐버린 것이었으니까요. 도식은 이튿날 도윤을 찾아가 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덫을 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상금이 얼마인 줄 알고 그 짓을 했느냐. 쓸데없이 짐승 목숨을 살려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도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형님, 어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식은 그 말이 어이없었지요. 짐승 어미가 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도윤이 그날도 쓸데없이 마음이 무른 어리석은 동생일 뿐이었지요. 그 뒤로 도식은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동생을 두둔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고발할 만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묻어두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도윤이 죽었습니다. 최 노인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연심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지요. 최 노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돌아오던 도윤.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던 도윤. 덧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굳어지던 도윤. 최 노인이 쓸데없이 마음이 깊은 놈이라고 하던 말.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연심 앞에 고개를 숙이던 어미 호랑이.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추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덫에서 풀어준 새끼 호랑이의 어미였습니다. 그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으러 왔던 것이었지요. 도윤이 세상을 떠났으니 도윤의 아내와 아들에게 그 은혜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연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던 그 일이 그 밤 눈보라 속에서 새끼 호랑이를 살리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한 번은 본다고 했는데 하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최 노인은 연심이 우는 것을 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지요. 마루에서 내려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해도 좋소? 내가 증인이 될 것이오. 연심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노인이 입을 연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 끼어드는 법이 없던 노인이 자리에 나타나자 안악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용해졌지요. 최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페랭이를 고쳐 쓰고 안악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해야겠소. 그리고 수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한도윤이 몰래 풀어준 일, 그 일을 알고도 상금을 놓쳤다며 동생에게 분개했던 것이 다름 아닌 한도식이었다는 것까지. 우물가가 조용해졌습니다. 안악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 노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안악들은 최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박 씨에게 들어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꺼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과부가 요사한 것이 아니라 죽은 도윤 서방의 선행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 집안의 재앙을 불러온 것이 과부가 아니라. 말들이 조각조각 흘러나왔습니다. 최 노인은 그 말들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앙은 탐욕에서 오는 것이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것이 재앙이지요. 그 말이 우물가를 돌아다니다가 빨래터로 가고 장터로 가고 집집마다 저녁 밥상 위에서 오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열고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동안 수군거리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의 귀에도 최 노인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도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썹 사이가 점점 깊게 파였지요. 박 씨가 안방에서 나와 사랑방 문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최 노인이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들었소.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겠어요. 도식은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들었습니다. 박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지요. 최 노인 한 사람 말이 무슨 증거가 되겠소? 늙은이 기억이 흐린 것이라 하면 그만이요. 그러면 약초 문제는요? 아전한테 문서를 빨리 만들라고 해야겠소. 그것만 있으면 저 계집이 지금까지 번 돈도 내놔야 하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저 호랑이가 계속 저 계집 편을 드는 한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저 계집을 등지지 않을 거예요. 호랑이를 없애야 해요. 도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호랑이를 없애면 저 계집도 끝나지요. 호랑이가 없으면 약초도 없고 약초가 없으면 돈도 없고 돈이 없으면 저 계집이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가죽이며 이빨이며 팔면 큰 돈이 되지요. 도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두려운 것도 모르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상군이든 하늘의 뜻이든 눈앞에 이익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도식은 그날 밤 덕과 쇠창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산에 오르기로 한 날 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는 눈발이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조금씩 굵어졌지요. 도식은 사랑방에서 덕과 쇠창을 꾸러미에 싸며 박 씨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챙기는 꾸러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가도 되겠어요? 마을 사람을 데려갔다가 나중에 입이 되면 곤란하오. 혼자 가는 것이 낫소. 그 호랑이가 크다고 했는데. 도식은 쇠창을 손에 쥐어보며 입을 비틀었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크다 한들 쇠를 당하겠소. 덫을 제대로 놓으면 그만이요. 박 씨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잔을 들어 남편의 꾸러미 싸는 것을 도왔지요. 호랑이 가죽을 팔면 큰 돈이 될 것이고 호랑이만 없어지면 연심도 끝장이라는 생각이 박 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도식은 꾸러미를 등에 지고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고 나갈 때 눈발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식은 갓을 고쳐 쓰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산자락이 검게 솟아 있었지요. 도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삼켜버린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산에 들어서자 눈이 더 굵어졌습니다. 도식은 덫을 놓기 좋은 자리를 찾아 산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식은 젊어서 배워둔 것이 있었으니 덫 놓는 법쯤은 알고 있었지요. 짐승이 다니는 길목을 골라 덫을 설치하고 미끼를 두고 쇠창은 가까운 나무에 기대어 두었습니다. 덫을 다 놓고 나서 도식은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지요. 호랑이가 미끼를 향해 오다가 덫에 걸리면 그때 쇠창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산이 조용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나뭇잎을 스치며 들렸고 바람이 이따금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도식은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요. 발이 차가워지고 손이 고바들기 시작할 무렵 도식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덫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끼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호랑이 울음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그리고 바로 위쪽 능선에서 한 번.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겹쳐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무겁던지 눈 위에 쌓인 눈가루가 파르르 떨릴 정도였습니다. 도식의 등골에 냉기가 쫙 퍼졌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지요. 깊은 산중에서 호랑이 울음 한 번이 울리면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가 겹쳐 사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었으니까요.
도식은 그것을 알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마을에서 갓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식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사라지고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도식은 쇠창을 집어들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마을이 나오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쪽으로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지요. 눈이 쌓인 산길에서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달리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지고 다시 빼내고 또 빠지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도식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발목에 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도식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내려다보았지요. 제 발이 제가 놓은 덫에 물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달리다가 자신이 설치해 놓은 덫자리로 돌아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덫의 이빨이 발목을 물고 있었고 발목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도식은 고통의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비틀었지요. 그러나 덫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단히 설치해 놓은 것이었으니까요. 덫에서 발을 빼내려 몸부림치는 사이 도식의 몸이 비탈 쪽으로 쏠렸습니다. 발목이 묶인 채로 버티려 했지만 눈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되지 않았지요. 몸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덫이 박혀있던 말뚝이 뽑히면서 도식은 비탈을 따라 끌려 내려갔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비탈 끝이 낭떠러지였는데 도식은 그것을 어둠 속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절벽 끝에서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발목은 덫에 물린 채로 절벽 끝에 매달린 것이었지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식의 비명이 산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눈보라가 그 소리를 흩어놓았지만 산 아래 마을까지 간신히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벽 위 눈밭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았지요. 먹빛 줄무늬, 이마의 왕자, 무늬, 노란빛이 감도는 크고 깊은 눈.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절벽 끝에 멈추어 섰습니다. 매달려 있는 도식을 내려다보았지요. 도식은 두 손에 힘을 주어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호랑이는 덮치지 않았습니다. 물어뜯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절벽 끝에 서서 도식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매달려 있는 도식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도식의 무게를 버티며 삐걱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으로 판 함정에 제가 빠진 것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악인이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 파멸하도록 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식의 비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왔습니다. 마을 산의 서너시 도식을 발견하고 밧줄을 내려 간신히 끌어올렸지요. 절벽 끝에서 끌어올린 도식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고 발목은 덫에 깊이 물려 심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식을 끌어올리는 동안 호랑이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주변 눈밭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원을 그리듯 찍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보며 말없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식이 사람들에게 들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씨는 처음에는 남편 걱정을 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방 안에 둘만 남자 박 씨의 얼굴이 달라졌지요. 남편의 상태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박 씨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박 씨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최 노인의 증언이 마을에 퍼지고 호랑이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마을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챙길 것을 챙겨서 떠나는 것이 빠른 길이었지요. 박 씨는 남편이 숨겨둔 재물 꾸러미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서 보따리를 찾아 품에 넣었지요. 연심의 초가와 논밭 문서, 그리고 아전을 통해 새로 만들어둔 약초 군락지 관련 문서까지.
그것들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우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가 그 꾸러미를 안고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직 마당에 있었습니다. 도식을 데려오고 나서도 몇몇이 마당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박 씨가 보따리를 안고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이 밤에 어딜 가려는 것이오? 박 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보따리 끝이 풀리며 안에 든 문서들이 마당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어 비추어 보았지요. 문서를 읽을 줄 아는 사내 하나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읽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한도윤 명의의 초가와 논반 문서 아니오?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다르게 적힌 같은 문서인데 이름이 한도식으로 바뀌어 있어. 아전 도장이 2개나 찍혀 있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문서와 박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박 씨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약초 군락지를 한씨 집안 선산으로 넘기는 문서인데 날짜가 겨우 며칠 전이요. 아직 먹도 채 마르지 않았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긴 세월 동안 속아온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의 그 무거운 표정이었지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밤새 마을을 돌았습니다. 도식이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올랐다가 제 덫에 발이 걸려 절벽 끝에 매달렸던 것, 박 씨가 도망치려다 위조 문서가 드러난 것. 그 이야기가 집집마다 전해졌지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심의 초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 것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연심의 초가 마당에 들어서더니 등에 지고 온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장작 한 묶음이었지요. 다음에는 이웃집 안악이 왔습니다. 쌀 한 대박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몰라 배워서 미안하오. 그 말 한마디가 연심의 눈물샘을 건드렸지만 연심은 눈물을 삼키고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묵은 김치를 가져오는 집, 아이 옷을 지어오는 집, 지붕의 낡은 이영을 봐주겠다고 나서는 사내. 그것이 가엾어서 하는 동정인지 스스로 잘못을 갚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심은 오는 사람마다 두 손으로 맞았습니다. 최 노인이 뒤늦게 마당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문서 이야기는 관아에 정식으로 올려야 하오. 내가 증인으로 나서겠소. 관아에 정식으로 문서가 올라가자 아전이 도식과 짜고 문서를 위조한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도식이 다리를 크게 다쳐 자리에 누운 데다 위조 문서까지 드러났으니 더 버틸 명분이 없었지요. 빼앗겼던 초가와 논반 문서가 연심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도식은 그날 이후 한쪽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습니다. 덫에 물린 발목이 깊이 다쳐 제대로 낫지 않은 것이었지요. 체면도 권위도 무너진 채 마을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박 씨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관아와의 연줄도 끊어졌으니 도식 부부가 그 마을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명첩으로 사들인 반쪽짜리 신분도 아전을 구슬러 빼앗은 논반 문서도 남의 것을 탐내어 꾸민 흉계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손에 쥐어준 것들이 탐욕으로 인해 모두 사라진 것이었지요. 논반 문서가 돌아온 날 밤 연심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온이 고르게 잠든 곁에 누워 연심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했던 날들이 지나갔고 아이가 살았고 빼앗겼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기쁜 일이었는데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감사였습니다.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한 번은 본다고 했던 사람. 눈보라 치던 밤 새끼 호랑이를 풀어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 아내에게조차 자랑하지 않고 형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제 마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이 긴 겨울을 돌아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심은 세온의 손을 가만히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손톱이 깨알만하고 손가락이 연근 마디처럼 통통한 그 손이 연심의 손바닥 안에서 작게 움직였지요.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도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산기슭에 연심은 세온을 포대기에 쌓아안고 약초를 캐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 눈이 남아 있었지만 단단하게 굳어 있어 걷기가 수월했지요. 세온은 포대기 안에서 연심의 가슴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기슭을 반쯤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연심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눈 덮인 숲 가장자리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가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가늘게 하고 바라보니 커다란 몸집과 먹빛 줄무늬가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연심이 먼저 걸음을 멈추었으니 호랑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지요. 노란빛이 감도는 깊고 조용한 눈이 연심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포대기 안에 세온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심을 바라보았지요. 연심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눈보라 속에서 앞다리를 굽히던 모습이, 밤새 바위굴 앞을 지키던 모습이, 산에 오를 때마다 안전한 길을 내어주던 발자국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옛날 눈보라 속에서처럼 크고 무거운 머리가 낮게 내려왔습니다. 잠시 그 자세로 멈추어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연심은 세온을 한쪽 팔로 더 단단히 안고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오래된 것들 사이에서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허리를 펴고 다시 고개를 드니 호랑이가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먹빛 줄무늬가 나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다가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이 조용했습니다. 연심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에서는 다시는 호환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호랑이가 마을 가까이 내려오는 일도, 산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어미 품에 안겨 살아난 아이 세온은 어른이 되어 마을에 약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심이 해마다 캐어 팔던 그 약초를 직접 재배하고 마을 의원에게서 의술을 배워 사람을 고치는 일을 업으로 삼았지요. 세온의 약방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이었지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기다리게 하고 가난한 백성과 버려진 아이들, 홀로 된 노인들을 먼저 드리는 것이 세온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온은 그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세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은 제 어머니가 살리셨고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의 선행이 살리셨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탐욕만 좇으면 결국 제 꾀에 제가 망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 강원도 홍천 산골 마을에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아기를 품에 안은 과부 앞에 호랑이가 무릎을 꿇은 이야기로